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사 곽영남입니다. 근본 127회 소방기술사 제3교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사 문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신경향 문제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본 3교시에도 기본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성능유지 설계라든지 기타 이슈되는 사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능력과 또는 이제 기본 문제 했던 기본 바탕을 두고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성능유지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으로 특별 피난 계단 피난 안전성 확보.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안전 성능 확보입니다. 이거는 접근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성능유지 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특히 특별 피난 계단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서 나오듯이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할 것인가, 소방대가 소방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피난 안전성 또 안전 성능, 이런 성능 확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문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능유지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화재 등 긴급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하게 쉽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외에 성능유지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피난 안전 성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특별 피난 계단 피난 안전성 확보에서 처음에 특별 피난 계단 출입문은 패닉바를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권고 사항이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그래도 거주자들이 피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계단실에 대해서는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왕왕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특별 피난 계단은 아니지만은 일반 계단에는 많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전기 배선용 케이블 등이 지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 피난 계단에는 계단실에 설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이제 표시하는 이런 건데요. 다중이용 시설인 백화점, 대형 쇼핑점 이런 데는 픽토그램, 즉 그림 문자 이런 걸로 더욱 시인성을 높여달라 이겁니다. 특별 피난 계단 계단실은요, 옥상광장, 즉 헬리포트나 인명구조공간, 승강기, 권상기실 등과 직접 이 부분은 옥상광장과는 연결해야 되고요. 승강기, 권상기실은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피난과 연결된 부분은 가도 좋지만 승강기와 권상기실을 통과한다면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권상기실도 안전할 수는 없겠죠. 연기가 승강로를 타고 권상기실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립형 출입문은 고리형 손잡이 설치를 금지한다. 매립형 출입문이라면 일반적으로 포켓도어라고도 하고요. 도어 릴리즈 타입의 그런 출입문입니다. 고리형 손잡이로 쉽게 문을 열고 개방하기 어렵죠. 앞에서 패닉바를 설치하라고 했던 것처럼 쉽게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은 4제곱미터 이상의 유효 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6제곱미터 이상이죠. 여기 4제곱미터 이상 유효 면적으로 이제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패닉바를 설치한다. 가범.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 전실에 바로 밀면서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 피난 계단실은 화재 위험성 있는 그런 물건들,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단실 내에 도시가스 배관이나 아니면 전기 배관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점 이런 데는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그림도 있고, 이제 어떤 문자도 있고, 이렇게 피난하는 데 도움 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은 옥상 광장, 헬리포트, 인명 구조 공간, 이렇게 피난을 할 수도 연결하지만, 권상기실 같은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은, 직접 연결되면 피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평시에는 이게 쉽게 눈에 띄고, 설마 권상기실로 가겠습니까? 하겠지만은, 이런 화재나 이런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오해하고 잘못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요, 비상승강기 내부 공간 이 부분이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요, 길이 220cm, 폭 110cm 이상 크기의 들것, 또 환자용 들것 이동을 위해서 여유폭, 휘존 반경이 넣도록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초기 매뉴얼을 제출해서요, 비상시 운영 방식, 또 관제 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화재층, 피난안전구역, 지상 1층이나 피난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경로를 또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또 비상용과 피난용 승강장에는요, 일정 거리로 이격해서 너무 상호 경유되지 않도록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피난할 수 있는 양방향 피난도 좋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부속실 제한 설비의 성능 확보 시까지 경유가 이제 가능하도록 아파트는 제외 조항을 주었습니다.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은 사용 용도를 알리는 표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요, 픽토그램, 그림 문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의 승강기가 있을 때는 각각 이격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구조상 불가피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일정한 사이즈 승강장이 카 크기가 220에 110cm 이상 될 수 있도록 들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통로도 충분히 회전이 가능하도록 여유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승강기 운용 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픽토그램으로 표시를 해서 피난용 승강기 대피 공간하고 이렇게 굉장히 큰 글씨로 했는데요. 화재 시 또는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작동 시 방호구역의 설계 농도까지 도달하는 데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간 지연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호구역이 설계 농도까지 간다 하면, 이 소화가스가 방사가 되더라도 설계 농도 가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작동을 하려면 이 가스가 이제 방사되기 전에 감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반응도 해야 되고, 피난해야 되고,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간 지연 요소 개념 보면요, 설계 농도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지 시간, 구획 조성 시간, 안전 피난 시간, 규정 방출 시간, 이게 큰 지연 요소가 되겠습니다. 타임 테이블 해보면 타임 1, 2, 3 해서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감지기 작동하고 방화구획 또는 피난이 완료돼서 규정 방출 시간 동안 설계 농도의 95%에 도달한 시간까지 이렇게 측정하고, 소킹 타임까지 고려하면 이제 연장 방출 시간이 있죠. 설계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킹 타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설계 농도의 95% 도달 시간까지의 지연 요소가 되겠습니다. 감지 시간은 화재로부터 감지기가 이를 감지해서 화재 신호를 전송하는 시간까지 가장 긴 시간이죠. 근데 교차율의 방식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교차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특수감지기 있죠. 축적형 감지기로부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까지 8개의 감지기가 있습니다. 또 방호구역의 화재 위험성에 적합한 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해야 된다. 연기나 열, 화재가스 감지기. 예를 들면 통신실이나 전기실에 화재 감지기 설치할 때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초기에 연기부터 발생하는데 열 감지기 설치하면 이미 화재가 많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화재 위험성에 적합한 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하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구획 조성 시간. 계고부를 폐쇄해야 되겠죠. 계고부를 폐쇄하지 않으면 끝내 설계 농도에 이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계고부를
폐쇄할 때도요, 한 개 회로만이 작동해도 즉시 계고부를 폐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차회로 방식까지 기다렸다가는 가스는 방사하죠. 근데 계고 폐쇄하다 보면 일부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고부 폐쇄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피난 시간. 피난 시간은 그 거주자의 그런 건강 상태, 또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 농도가 노아헬보다 낮은 소화약제를 선정해가지고 충분히 외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NFPA에서는 PBPK를 이용해가지고 5분간 안정할 경우에 상주 지역에 노아헬을 초과하는 설계 농도 가능하죠. 그렇죠. 로아헬 이하로 해서 중간 값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CO2의 경우에는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약제 방출 시간. 할로겐 계열의 가스계 소화약제는 10초 이내로 제한을 하고요. 이너트 가스계는 60초 이내로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방사 시간은 설계 농도의 95%에 이르는 시간이죠. 자, 설계 농도 도달시간 감소 대책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감지기 부분요. 그 다음에 평소에 훈련이나 안내 방송 필요하겠고요. 자동 방화 셔터 등에 설치되는 계급을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요소가 많을수록 그만큼 시간 제한은 더 일어나겠습니다. 또한 도어 팬 테스트를 통해서 실외 밀폐도라든지 이 가스계 소화 설비의 건전성을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설계 농도에 이르는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감소 대책이 이제 결론과 같겠습니다. 이제 3-3 소방시설용 비상 발전기의 기동 불량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평상시 점검에는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정전시는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작동 불능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전기안전기술사에도 이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냥 비상발전기의 작동 불능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이게 쓰겠는데 보니까 평상시에는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정전시엔 작동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소방 시설용 비상발전기의 평상시 시험과 실제 작동할 때의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방시설용 비상발전기는 상용전원이 정정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압의 확립 및 투입이 정해진다. 자동적으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0초 이내에 소방설비 등의 전력을 공급한다. 구동 방식은 디젤 기관, 가스솔린 기관, 가스터빈 등이 있고요. 디젤 기관에서 구성되는 삼상 교로 발전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을 많이 사용하죠. 자, 자가발전기 설비 이제 구성. 이 부분은 이제 개요 부분이라 참고로 넣습니다. 디젤 엔진, 교류 발전기, 배전반, 엔진 기동 설비, 부속 장치 설비, 기타 설비.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발전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패드가 있고요. 연도가 있고, 이 발전기에 연결해서 연료 탱크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GCP 판넬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접근할 때 비상발전기의 작동 불능의 원인과 해결을 했을 때요, 발전기 자체적인 요소도 있고요, 연료 공급의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GCP, 판넬 제어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쭉 논술을 했는데요, 작동 불능의 원인과 해결해서 엔진 시동에 불가다. 발전기 자체 제너레이터의 엔진 시동이 이제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때 원인은 제어 회로의 고장이다. 그렇죠? 발전기를 기동하려면 전원이 차단되고 정전이 된 상태에서 신호를 받아서 ATS가 절체가 되면서 발전기가 이제 기동되는데요. 이 발전기의 제어 회로가 고장나면
뭐 발전기 기동할 수 없겠죠. 또는 뭐 전동기가 고장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이제 평상시에 점검하는 것과 실제 정전 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부하를 걸지 않고 무부하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발전기가 기동하는 신호 절체되는 것만 보고, 그리고 부하를 걸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없고 간단히 되죠. 그런데 평시에는 어떻습니까? 정전이 됐을 때 다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할당된 부하만 작동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평시에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제어회로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뭐 축전기에 충전이 부족하다, 뭐 예열 저항기가 단선됐다든가, 공기조에 공기 압력이 부족하다든지, 전자배는 고장.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진에 관련된 거죠. 엔진이 정진됐다든가, 솔레노이드가 미복귀 되고, 연료 분사가 불량하든가,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든지, 압축 압력이 낮다든지,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이거는 이제 엔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원인 볼 수 있고요. 조치 방법은 뭐 릴레이, 타이머, 전자접촉기 등의 동작 불량, 접촉 불량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을 체크하고요. 불량 기술 수리하고요. 그다음에 브러쉬의 마모, 코일의 단선 등을 평시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기타 사항이 있고요. 다음에 발전기의 전압 헌팅이다. 발전기가 무부하에서는 알 수 없지만 부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요, AVR, 즉 자동 전압 조절기에서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라는 이런 자동 전압 조절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또 검출 회로가 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압이 잘 맞지 않고 헌팅 현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떤 값이든지 불안정하게 반복하다 보면 그 자체가 고장이 날 수 있고요. 그렇죠? 원하는 전압을 공급할 수 없겠죠. 그래서 AVR, 검출혈, 단선, 부품 불량 등을 점검하고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파수 불안정. 이때는 엔진 조속기의 조정이 이제 불량할 수 있고, 조속기의 나사를 점검하고요. 스프링 압력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엔진의 돌연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지는요, 갑자기 연료가 공급이 정지됐다든지 연료 분사 펌프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계전기의 동작으로 인해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유무, 연료 파이프로 공기가 혼입됐는지도 혹시 물이 이제 혼입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계전기의 오동작이 아닌지 또 동작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한 엔진의 과열입니다. 비상발전기 평상시 무부하 시험을 할 때 뭐 1시간 이 정도 이렇게 발전기를 기동하면 좋은데, 부하도 걸지 않고 절체 상태, 가동 상태만 보다 보면요, 정말 이 발전기가 기동했을 때 엔진이 과열되는지, 윤활유가 이제 불량한지, 냉각수기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확인하고 뭐 유형 조절하고요, 윤활유를 교환한다든지 필터를 청소한다든지 냉각수 계통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또 펜벨트의 장력이나 서모스탯 동작을 확인하고요, 라디에이터의 청소를 실시해야 됩니다. 서모스탯은 냉각 장치 중에 냉각수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하 운전으로 일정 시간 발전기를 기동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 시 비상발전기를 부하 상태에서 운전하고요, 비상조명 등이나 또한 소화펌프를 직접 작동해서 성능을 검증하고 전격 용량의 120%의 과부하 운전 테스트도 통해서 비상발전기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평상시 주기적으로 발전기를 기동해서 축전지의 충전 상태 및 엔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무부하 운전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부하 운전이라든지 테스트 기간을 길게 가지지 않는 그런 단점 때문에 나타나는 발전기의 어떤 미작동, 이거에 대한 문제를 꼬집은 내용입니다.
다소 이제 생소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잘 푸신 분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감지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좀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개념은요, 화재 시 발생되는 화염 불꽃에서 발산되는 적외선, 자외선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을 감지한다. IR, UV 감지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광선이 0.38에서 0.77 정도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가시광선이고요. 그 이하는 자외선이고 이상은 적외선인데요. 그 이하 영역이라고 해도요, UV 감지기는요, 0.18에서 0.24 마이크로미터 사이 부분을 UV, 즉 자외선 감지기 영역이고, IR 감지기 영역은요, 3.3에서 4.7 마이크로미터. 이 영역이 감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NFP에서는요, 복사에너지 감지기, 불꽃 감지기, 이렇게 이 부분은 플레임 디텍터에서 밝은 장소에서, 그리고 스파크 전화 감지기, 즉 스파크 엠버 디텍터는 어두운 장소에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감지기의 작동 원리, 이제 UV 감지기는 자외선 감지기죠. 그래서 광도전 효과, 광전자 방출 효과, 광기전력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적외선 감지기는 CO2 공명 방사 방식, 반짝임, 즉 플리커, 단파장 검출 방식이고요. 또는 이파장 검출 방식입니다. 이거는 연소화염 보통 1100에서 1600K 정도, 이 정도인데요. 조명이나 태양광에 비해서 낮다 보니 장파장 측이 조명 햇빛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파장을 든 파장을 서로 비교해서 에너지를 검출해서 화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파장 검출 방식. 이거는 이제 조명광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명광으로부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0.7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가시광선을 필터해서 차단해서 이렇게 화재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UV, IR 적용 감지기. 밴드 회로로 오보를 줄인 것이다. 그래서 투과창 오선에 좀 약하다. 투과창이 이제 오염됐을 때 이게 잘 감지를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IR3 방식, IR2 방식. 그래서 IR3는 4.0, 4.5, 4.0, 4.35, 4.5 이렇게 다양한 파장을 상호 비교해서 검출하고, 이 목적은 그겁니다. 비화 재보를 방지하는, 좀 더 화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설치 현장에서 동작 시험 방법.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죠. 이거 테스트할 때는요, 항상 화재 감지 사각지대 예상 지역에서, 즉 감지가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꽃 감지기 테스트에 테스트 램프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있죠. 토치램프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라이터로 한다고 하는데 라이터는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치램프, 그 다음에 화원, 시험기, 실제 연료를 태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불꽃 감지기 설치 기준,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공감설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이제 법규 부분 설치 기준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고층 건축물 화재 시 발생한 연기 또는 유해가스 등 연소 생성물이 건축물 내부에서 확산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연기 또는 유해가스 등 연소 생성물, 이걸 통틀어서 연기라고 하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층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서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층이다 보니 바람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클 거고요. 그리고 연돌 효과에서 높이가 높기 때문에 H값이 좀 커서 이 압력차가 더 크게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고층 건축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기 확산의 요인을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부분 연기이다. 연기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연기 확산의 주요 원인, 연돌력과 부력, 열팽창, 바람, 공조 설비에 의한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압력차를 또 발생해서 연기 확산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압력차는 온도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화재를 제어해야 되겠다.
또 지역으로의 연기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급기가 그렇죠. 부속실 제한 설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요 부분에 써줬습니다. 자, 여기서 연돌력과 건물 내의 실내외 온도차가 발생했을 때 이 압력차로 인해서 수직 공간 하부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수직 공간 내에 빠르게 이제 과압이 형성되는 거죠. 이를 연돌력과 하는데요. 자, 이 압력 차이는요, 3460 T아웃분의 1 마이너스 TI분의 1을 해서 H. 자, 그래서 H는 중성대로부터 건물 상부까지의 높이이기 때문에요. 이 압력차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더더욱, 고층 건축물이라면 더더욱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력. 주 유체에서 어떤 물체나 유체에 작용하는 상승력이다. 이 얘기는 연기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에서 튀어오르는 거예요. 주변이 밀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올라간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큰 다라이에 물을 담그고요. 거기에 고무공을 집어넣으면 고무공이 튀어오르죠.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부력은 상부로 빠르게 확산되는 거죠. 그 천장을 만나면 굴절이 돼서 빠른 수평 흐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실링제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부력에는 압력차, 여기도 역시 실내외 온도차, 그리고 H값, 중성대로부터 어떤 위치까지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층 건축물에는 더욱더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 열팽창, 화재 초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열팽창인데요. 계부 상부에서 외부로 고온의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화재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보통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 상승률, 구획실의 높이, 구획실의 바닥 면적에 비례해서 열팽창이 있고 그 압력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다음 바람. 화재실이 열려있거나 파손된 유리창에서 유입되는 바람에서 연기가 유동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고층 건축물은요, 창문이 깨졌을 때 훨씬 빠른 바람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연기 확산이 커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풍속 부분이 있습니다. 풍속 부분이 더욱더 압력차를 발생하겠죠. 여기서 풍속은 V제곱입니다. V제곱. 그만큼 다른 값보다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다음 공조설비. 공조설비가 이제 초기에는 연기가 이제 공조설비를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뭐 감지가 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변 풍량 시스템 VAB 방식, 온도가 상승하면 실내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류가 형성되어 가지고요, 연기 확산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빨리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공조 설비한 압력,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봤습니다. 다음에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의 공정 위험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부분은 이제 123회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 공부했던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법규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해서 써주는 것이 가장 정답에 근접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이거는 위의 오염률을 파악하고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그 중대성, 강도를 추정한다. 즉 빈도와 강도 추정 결정하고요,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그럼 평가를 보면요, 이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정의가 아니고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 그 다음에 이 가능성과 중대성, 가혹도라고 할 수 있겠죠. 빈도와 강도니까. 이 가혹도가 얼마나 추정한지 결정하고요. 그리고 결론은 감소 대책까지 이제 수립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평가로부터 감소까지, 감소 대책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 개선하도록 하고요, 노동부 고시의 사업상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건축물 붕괴 사건, 광주에서 발생했던 이런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내용이지만 이렇게 그 중대법, 중대재해법처럼 사업주가 챙기는 사업주가 직접
위험성 평가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책임도 따르게 두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 참여시켜서 실태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서 관리를 개선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요. 만약에 도급이 이루어졌다 하면 사업하는 경우에 도급인이나 수급인 모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다 실시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급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검토한다. 그러면 도급 사업주가 이를 개선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원청이, 만약에 하청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는 이 원청이 이걸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위 단계에 있는 이런 사업주라든지 도급주라든지 모두 더 책임을 이렇게 지게 해서 이런 위험에 대한,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위험성 평가의 방법. 먼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또 총괄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자가 이게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개선 조치도 시행하게 합니다. 만약에 기계,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이런 전문성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 의무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규모가 되겠죠. 그렇더라도 안전 업무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교육시키고 선임하기 힘들다면 컨설팅 업체를 직접 지정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이죠. 자, 위험성 평가 이럴 경우에는 실시했다. 뭐냐?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을 했다. 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유해 요인을 조사했다.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개시하고 1단계는 사전 준비하고요. 2단계로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요. 그다음 3단계에서는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그다음 4단계에서는 위험성을 결정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허용 가능성 위험 여부를 확인을 하고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만약에 허용 범위가 아니다 하면 다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실행해가지고 다시 2단계로 유해 위험성 요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저드가 리스크까지 검토해서요, 허용 가능 위험 여부가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작성해갖고 보존을 하는 것까지 해서 위험성 평가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위험성 크기는 얼마나 큰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몇 명인지 이렇게 파악하고요. 위험한 작업을 폐지하고 변경하고요. 또 대체하고 이런 설계 단계에서 제거하고 저감해야 되겠습니다. 또 연동장치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서요. 공학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사업장 작업 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또 개인용 보호구에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실행한 후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의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계속 평가만 하다 보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는 빨리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종료한 후에 남아있는 유해 위험 요인, 개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만큼 사업주가 평가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감소 대책을 세워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3교시 문제를 보면 3개의 기본 문제와 3개의 비교적 낯선 문제들입니다. 그럼 저희가 3개의 기본 문제는 평시에 공부했던 것처럼 작성을 하시고 이 셋 중에 공부하고 비록 좀 공부가 덜 됐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취지나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했던 내용들을 잘 기록해서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